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컴퓨터 능력 2급 필기 2014년 2회 2과목 스프레드시트 엑셀 문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과목 엑셀은 엑셀 사용법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엑셀만 잘 사용을 하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는데요.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실기하면서도 좀 간과되는 게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습이 필요한 부분은 꼭 실습을 해보시고 문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답이 1번이다 해도 왜 1번이 답인지를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자, 그러면 21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절대 실습이 필요하고 키포인트는 부분합이에요. 부분합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시면은 부분합에 대한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일단 답은 1번입니다. 왜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정렬을 해야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놓고 부분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분합에 대한 정의는 보시는 것처럼 끼리끼리 모여놓고, 즉 중복이 있는 열에 대해서 끼리끼리 모여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서머리 요약을 표시해 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보시고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성별로 지금 부분합에 대한 것을 총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별로 부분합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셔야 될 것은 성별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죠?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성별로 잡고 합계를 해서 총점과 상반기, 하반기를 합계를 3개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제대로 된 부분합이 아니죠. 왜? 남자 전체를 봐야 되는데 또 계산을 한번 더 해야 되잖아요. 요거하고 또 있으면 또 그러니까 다시 부분합을 가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모두 제거하면은 원래 처음에 있는 표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끼리끼리 모아놓고 그리고 부분합을 해야 된다. 그럼 끼리끼리 모아놓는 게 뭔지 아세요? 차례대로 재배치를 하게 되면, 즉 정렬하게 되면 같은 값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정렬에 가서 성별로 가서 오름이건 내림이건 상관없습니다. 오름이면 남남남남 여고요. 여여여 남남남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데이터의 부분합을 총점에 대한 합계를 성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된 부분합이죠. 그래서 중복이 있는 열에 대해서 정렬을 해서 끼리끼리 모이게 한 후에 아래나 위에 서머리를 보여주는 거죠. 자, 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함수를 평균을 추가를 할게요. 함수를 추가하실 때는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곳에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합계가 요약입니다. 합계가 사라지고 리뉴얼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모든 함수는 무조건 사라지고 내가 적용한 함수만, 나중에 적용한 함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함수에다가 추가를 하려면 여기를 반드시 해제를 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뭐냐? 서머리가 현재 아래에 나온 거죠. 이걸 체크를 해제하면 위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라는 건 뭐냐? 지금 인쇄하면 한 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 하면 남자하고 여자 요약으로 따로따로 2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바로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균을 제가 해제를 안 하고 해버리면 요약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총점에 대한 그래프를. 지금은 이렇게 다 나왔죠. 모든 계열이 이렇게 다 나왔는데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도 시험 나옵니다. 마이너스가 모든 하위 항목을 펼쳐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하위 항목을 숨겨주는 거죠.
이렇게 하위 항목을 숨겨주게 되면 그래프 범위에서 제외가 돼서 숨겨지는 거거든요. 1부터 9 보이세요? 9부터 14 이렇게 하면 다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부분합에 적용하게 되면 숨는 부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부분합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필드가 반드시 정렬되어 있지 않아도 제대로 된 부분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부분합에 특정한 데이터만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하면 표시된 데이터에 대해서 차트가 작성되고요. 모든 데이터 표시를 하게 되면 차트에 다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참 보기로 많이 나오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이미 작성한 부분합을 지우고 새로운 부분합 함수만 보여줄 때 하는 거다. 부분합 계산에 사용할 요약 함수를 2개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종류만큼 부분합을 실행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 함수가 중첩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중첩 부분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두 제거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2번입니다. 자, 22번에서는 키포인트가 고급 필터입니다. 고급 필터. 고급 필터에서도 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출제율도 상당히 높죠. 여기서는 이제 조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국어 점수가 7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인 이러한 조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조건이 2개라는 것을 아시겠죠. 70점 이상이라는 조건 하나하고 90점 미만이라는 조건이 2개가 왔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국어 점수라는 하나의 열에 조건이 2개가 왔구나. 아시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부해야 될 때 비교 연산자를 또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상, 크거나 같고요. 이렇게 하면 크다. 또는 한자로 초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작거나 같다 해서 이하. 이렇게 하면 이제 작다, 미만,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서 6개를. 그래서 70점 이상이라는 것은 요걸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90점 미만은 요걸 쓰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를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틀렸어요. 필드명이 조건 위에 반드시 와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얘는 틀렸고요. 그리고 이 조건을 해석할 때 7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이라는 것은 이제 숫자의 조건이 주어질 때 작은 값보다 크고 큰 값보다 작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동시 만족하는 이것을 이제 AND 조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70 이상이고 동시에 90점 미만인 애들만 걸으려고 하면 이제 같은 행의 조건을 써야 이게 AND로 인정을 컴퓨터가 해주더라.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 다른 행에다 쓰게 되면요. 이거는 OR 조건이가 되는 겁니다. OR 조건. 근데 이렇게 OR 조건이 이것도 잘못 정해진 거죠. 일단 OR 조건을 하려면은 이제 참고로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커야 이렇게 OR 조건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잘못됐고요. 여하튼 7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이라는 것은 70 이상이고 동시에 90 미만이니까 AND 조건 동시만족 같은 행에다 쓰셔야겠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놓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70 이하이거나 90 이상인 그렇게요. 또는 90 초과인 그렇게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때는 겹치는 부분이 없죠. 정확하게 조건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37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은 솔직히 이 문제를 말로 풀 수는 없어요. 참, 그게 뭔 소리냐, 그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엑셀의 기능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안 풀고요. 먼저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측이라는 게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예측이라는 것만 아셔도 답을 여기서 너 나가리, 그래서 3번은 예측 기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로 줄게 되는 거죠. 찍을 때 또 맞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25%에서 33% 확률로 늘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엑셀의 예측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예측 기능을 유식하게 저희가 뭐라고 하냐, 가상 분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 분석이라는 것이 예측 기능이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이런 가상 분석 외에도 데이터 관리 기능에는 뭐가 있냐, 통계 분석이 있습니다. 통계 분석이 바로 부분합, 통합, 뭐 이렇게 고급 필터, 정렬 이런 것도 크게 볼 때는 데이터 요약 통계 분석, 단독으로 좀 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래도 그리고 이 삽입에 가면은 이제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약 통계 분석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가상 분석인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건가 한번 들어보시고 답을 골라보세요. 먼저 목표값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미리 써놨습니다. 그래서 값 1 같은 경우는요, 지금 1이고요. 여기도 2고 3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값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겠고요. 얘는 이제 이 세 개를 더한 수식이에요. 그래서 값과 수식이라는 것을 꼭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면 이제 는 없이, 이퀄 없이 오면 값이고요. 이렇게 오면 이제 수식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측 기능은 값과 수식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자,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이 뭔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현재 수식이 6인데 이 수식의 변동을 줬어요. 제가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수식의 변동을 줬을 때 그 수식에 참여하는 값의 변화를 예측을 하자. 어떤 변화요? 값 변화를 예측을 하자. 이게 바로 목표값 찾기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를 찍고요.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 자,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을 찍어주시면 되고 찾는 값은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은 타겟을 하나밖에 못 잡아요. 3개를 잡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숫자만 입력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준비를 좀 해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은 이제 값이 이렇게 10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10으로 바뀌면서 6이 되는 거죠. 원래는 2였었는데. 근데 솔직히 이런 건 이제 목표값 찾기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암산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10이면 양쪽이 7이니까 3이니까 당연히 여기 7이 돼야겠죠. 그래야, 아니 6이 돼야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야 10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수식이 간단할 때는 굳이 목표값 찾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어떤 때 목표값 찾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수식이 복잡할 때요, 또는 꼬여 있을 때, 한 다리 건너서, 그것까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이 복잡할 때 만약에 여기가 제가 110으로 할 거예요. 110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다 계산 백날 해보세요. 뭐 1 해볼까? 1.5, 1.7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아라.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그리고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을 찍고 100이라고 했죠. 110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값을 바꿀 셀은 타겟을 값으로 이렇게 저장하시면 1.9인데 이것을 찾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그 말이죠. 그래도 비교적 빨리 찾았네요. 어떤 것은 소수점 자릿수가 막 8자리, 9자리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목표값 찾기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시나리오하고 데이터 표는 뭐냐? 거꾸로예요. 자, 제가 여기를
5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7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값을 변동을 했다 이 말이죠. 값에 변동을 줬어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수식이 어떻게 되냐, 수식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고 예측을 해보자. 그것이 바로 이렇게 가는 거죠. 시나리오하고 데이터 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죠. 값을 제가 2개 이상을 준 이유는 값을 딱 2개만 변동을 시키는 것은 데이터 표고요. 시나리오는 32개까지 변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만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표는 표의 형태로 예측을 하는 거고, 시나리오는 이제 보고서 형태로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5를 하고 7로 바꾸고 3은 그대로 3이 오니까 이걸 더하면은 1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값의 변동을 주고 수식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시나리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데이터 표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식으로 작성된 판매액의 총 합계가 원하는 값이 되기 위해서 판매 수량을 예측을 하자. 그러면 수식으로 된 판매액의 총 합계예요. 포인트가. 얘를 어떠한 값으로 대입을 했을 때 판매 수량이라는 것은 보통 값이잖아요. 입력하는 값. 예측하자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목표값 찾기죠. 그죠? 수식의 변동을 줬을 때 참여하는 값의 변화를 예측. 그리고 이 정확한 것을 아시는 분들은 얘네 둘은 용도가 똑같아요. 값의 변화를 줬을 때 수식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이 2개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답이 2개인 건 웬만하면 안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야매로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정확하게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24번입니다. 자, 24번의 키포인트는 정렬이고요. 정렬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꼭 절대 실습이 필요합니다. 일단 답을 한번 불러드리고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글의 값이 정렬 작업에 포함 또는 제외되도록 설정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첫 행에 저희가 보면은 제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목을 있을 경우는 머리글이라는 곳이 바로 첫 행 제목을 얘기하거든요. 얘는 정렬해서 제외를 시킬 건지, 또 없으면은 정렬해서 포함을 시키고 안 하고 그러한 설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숨겨진 열이나 행도 정렬할 때, 자 이거 꼭 좀 알아두세요. 정렬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숨겨진 행과 열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즉 숨기기를 해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이제 도움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숨긴 행이나 열은 정렬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렬 전에는 반드시 숨기기를 해제하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표시하는 것이 좋다. 맞죠? 이동되므로. 근데 이 부분이 틀렸어요. 숨겨진 열이나 행도 정렬 시 이동되므로 정렬하기 전에 표시하는 것이, 이동이 되므로가 아니라 이동되지 않음으로가 맞는 거죠. 아시겠어요? 말을 좀. 사용자 지정 목록. 자, 정렬은 크게 정렬 순서가 3가지가 있거든요. 오름, 그 다음에 내림, 그 다음에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정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용자 지정 목록 순으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셀범이나 표열의 서식을 직접 또는 조건부 서식으로 정렬하고, 글꼴색이나 또는 바탕색 또는 조건부 서식으로 정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색상으로 정렬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사일이 저기 있으니까 색깔이요. 이게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첫 행의 제목을 있으면
제목을 제외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잎사이를 선택하고 값을 글꼴 색이나 셀 배경색, 셀 아이콘, 이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기준 추가는 총 64개까지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렇게 색깔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색상으로 정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를 숨겼어요. 이렇게. 숨기기. 자, 이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으로 오름차순을 해보면, 이제 기역부터 희응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숨기기 취소를 이렇게 행을 잡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숨긴 것들은 정렬이 전혀 적용이 안 되죠. 가무성부터 하지원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직급 순서로 하게 되면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이죠. 4대 과부는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거든요. 그럴 때 정렬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직급으로 놓으시고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가셔서 입력을 미리 해놨습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입력을 더 하셔도 되고요. 사원 엔터, 대리 엔터, 과장, 부장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정렬하시면 이게 사용자 지정 목록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답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열이나 행도 정렬의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표시해야 되는 거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25번입니다. 25번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기존에 있는 문제들에서 좀 섞어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력된 셀에서 딜리트를 눌렀을 때,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 어떤 편집 상태가 이루어지냐? 내용만 지워집니다. 그러면 내용만 지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예 서식도 지워지지 않고요. 글꼴이나 아니면 가운데 정렬 같은, 그리고 메모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글자만 삭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메모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꼭 외워두시고 서식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셀에 있는 내용과 서식이 함께 지워진다고 했으니까 여기 틀렸습니다. 딜리트는 내용을 지우는 일종의 단축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홈 편집 지우기의 내용 지우기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오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가 다 똑같은 결과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용만 삭제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요. 글자만 지우는 거다. 아시겠죠? 그게 단축키 딜리트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6번입니다. 자, 26번의 키포인트는 이제 값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죠. 값 채우기. 그래서 이제 어떠한 값을 쓰고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예측이 되냐, 또는 이런 식으로 채우기 핸들의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채우기 핸들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에서 방향은 열, 유형은 급수다. 뭐 이거 백날 얘기해봤자 이제 소용없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실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셀에다가 위치를 맞출게요. F1셀에다가 2를 하나를 입력하고요. 예. 그리고 범위를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의 셀만 찍어도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값을 지정할 수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셀을 범위를 잡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홈 탭에 가셔가지고 값 채우기 핸들 누르시면은 계열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실행하면은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때 값 채우기 핸들 할 나열할 방향을 제가 블록을 잡았기 때문에 열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옆으로 잡게 되면은 이제 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게요. 선형은 더하기하고 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값들이 더해지거나 어떠한 값들이 공통적으로 빼지는 경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급수는 곱하기하고 나누기예요. 나누기를 하게 되면 이제 1보다 작은 수를 넣어줘야 되고요. 곱하기 할 때는 이제 1보다 큰 수를 넣어주시거나 또 상관없죠. 이제 음수를 넣어도 되니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값이 되려면 곱하기 3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곱하기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을 하야겠다. 그것을 좀 아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18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5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급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곱하기하고 나누기고요. 선형은 더하기하고 빼기다. 그러니까 어떠한 값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분을 하게 되면 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료값은 지정을 안 해줬는데요.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안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양수나 음수로 한 단계로 증가할 때만 종료값이 의미가 있고요. 소위 말하면 수학에서 말하면 이렇게 해서 물결이 친다고 하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됐을 때는 이제 종료값의 의미가 없습니다. 극한의 개념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시면은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잘못해 버렸네요. 급수에다 놓고 마이너스 3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습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에 열방향이란 건 큰 의미가 없고요. 급수가 이제 곱하기 또는 나누기다. 값이 커질 때는 1보다 큰 거고요. 나눌 때는 1보다 작은 수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될 때는 이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곱하시면 개념이 잡힐 거예요. 2 곱하면 2는 4니까 틀렸고 2, 6, 10이니까 틀렸고 2, 3은 6인데 플러스 6이니까 틀렸고 해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27번입니다. 자, 2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는 게 키포인트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하죠. 100만원 단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단위가 100만이다. 그 말이에요. 단위가 100만. 단위가 100만이라는 거는 어떤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냐면, 만약에 120만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는 이렇게 10만 단위까지 표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1만 보여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단위가 100만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또는 100만원 단위다. 똑같은 말이고요. 여기서도 주의할 것은 이제 잘리는 부분에서 반올림이 이루어지니까 여기가 만약에 150만이었으면 여기가 2가 나옵니다.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단위가 100만을 표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가 있어요. 샵이나 또 0을 쓸 수가 있는데 뒤에다 컴마를 이렇게 두 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조금 잠깐 알려드리면 이 샵이 이제 정수부에서는 한 자리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요. 이렇게 하시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1위자리, 10자리, 100자리, 1000자리, 1위자리, 여기 만자리, 10만자리, 100만자리죠. 그러니까 10만까지 안 보여주니까 요거 하시면은 이제 남는 게 요거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100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참고로 단위가 1000이다 그러면 뭐냐?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단위가 1000이고 100단위까지 안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단위 쉼표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만약에 12000이 있다. 그러면 12,000 그냥 얘는 1000단위 쉼표만 해주는 거고 요게 이제 1000단위를 표시하는 거고요. 요게 100만 단위고 만약에 여기서 또 샵을 또 더 붙이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이제 10억이 되죠. 그러니까 단위가 10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3개가 들어가면.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요. 그러면 앞에 요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남은 자릿수에 1000단위 쉼표를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좀 숫자를 제가 큰 숫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얘를 적용을 하면 짝짝짝 짝짝짝 해서 1200이 남게 되죠. 그때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100만원 단위에다가 1000단위 쉼표를 같이 하겠다 요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뭐 이거 가지고 틀릴 건 없는데 2개, 하나, 3개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를 좀 크게 썼습니다. 이렇게 네. 잘리는 부분에서 반올림이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 5, 5, 6, 7 이렇게 쓰시면은 이렇게요. 오케이. 자, 여기에다가 동시에 샵 컴마 샵샵샵 컴마 컴마를 적용을 한번 해볼 거고요. 샵 컴마 컴마를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늘려주시고, 자, 먼저 이거부터 적용을 하시면요. 예, 홈 탭에 가서 표시 형식의 추가 옵션 단추를 누르시고, 예, 사용자 지정 서식이 나오게 되면 예, 사용자 지정에 찍고 샵 컴마 샵샵샵 컴마 컴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자릿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0을 하나를 예,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그냥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홈 탭에 가서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 컴마 컴마를 적용하시면은 1000단위 쉼표가 없이 나오는 거예요. 실체 값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있고요. 예, 겉모습의 값만 예, 달라지게 하는 게 표시 형식이죠. 이렇게요. 1000단위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답은 예, 100만 단위니까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9번입니다. 자, 29번은 어려운 함수인데 실기를 하신 분들은 크게 문제없이 풀 것 같은데요. 실기를 안 하시고 와서 이제 필기를 하시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이거, 저럴 땐 저거를 선택을 한다. 그런 상황에서 선택하는 함수가 선택함수 if예요. 그래서 가입일이 2000년 이전이면 이전이라는 것은 2000년을 포함해서 1999년, 98년이니까 이하라는 개념하고 똑같다는 것을 좀 아시고요. 이후라는 개념이 왔을 때는 2000년을 포함해서 2001년, 2002년 더 커지니까 이게 이상하고 같다. 그러니까 날짜에서는 이후와 이전이라는 걸 사용한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입일이 2000년 이전이면 회원 등급을 골드 회원. 이럴 때 요거, 저럴 때 일반 회원, 그렇지 않으면, 그죠? 예, 그런 형태가 될 때 if를 사용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1번은 if를 요 안에 썼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예, 그래서 if를 일단 바깥쪽으로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if를 할 때는 조건식을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인수에 조건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건식을 만들 때 양쪽에 있는 비교 연산자 전후의 피연산자가 형식이 동일해야 됩니다. 같은 형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today b19라는 함수는 없어요. today 함수는 원래 인수가 없이 그냥 가로 열고 닫기만 합니다. 그래서 인수를 쓰게 되면 에러가 걸리죠. 그러니까 요 today만 보시더라도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도 자연스럽게 투데이 해결이 되겠네요. 더군다나 문자를 넣어줬으니까 여기도 틀렸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잘 보세요. 이제 데이트라는 것은 인수가 또 3개예요. 연, 월, 일이라고 해서 인수가 3개가 나와서 요거를 이렇게 틀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2000과 비교하면은 여기는 날짜가 되고 여기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데이트도 올 수가 없어요. 데이트 자체도 틀렸습니다. 연월일. 그럼 결국 남는 것은 4번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날짜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날짜에서 연만 추출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 함수가 필요합니다. 날짜로부터 연을 추출해서 그런 형태가 되면은 이제 비교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교의 조건식이 완성이 돼서 얘가 참일 때는 앞에 거 실행하고 거짓일 때는 뒤에 것을 선택 실행한다. 그래서 이전이면 참 실행문, 골드 회원, 일반 회원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만 기본 함수에 대한 정확한 쓰임새를 아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감각적으로도 두 개의 비교 연산자 전후의 피연산자를 비교를 할 때는 형식이 똑같아야겠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어를 써서 날짜로부터 추출하게 되면 날짜가 아니고 숫자 형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각 항목에 입력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매크로만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시험도 많이 나오고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매크로 이름을 할 때는 규칙을 좀 아셔야죠. 첫째, 띄어쓰기,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셀 주소와 같은 것을 쓸 수가 없다. 그런 것보다 하나 더,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 꼭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그 말이고요. 셀 주소와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없다. A1, C7 그런 거요. 그 다음에 4번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특수문자는 언더바 정도만 쓰게 된다. 그 외에는 못 쓴다. 그 다음에 6번 매크로는 고유하다. 그러니까 동일한 매크로 이름이 두 개 존재할 수가 없다. 중복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기 답은 뭘 틀린 거분은 여기 띄어쓰기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거니까 벌써 답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는 영어만 가능하다. 소문자일 때는 컨트롤이 오고요. 대문자일 때는 컨트롤, 쉬프트, 대문자가 오더라. 이거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에만 매크로를 쓰겠다. 새로운 통합 문서에만 매크로를 쓰겠다. 한 번 만들 때요. 두 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든 매크로를 모든 파일에 매크로를 다 적용하겠다. 그러면 개인용 매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색의 종류를 좀 알아두시면 가능합니다. 여기 누르면 현재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개인용. 이 개인용이 모든 엑셀 파일에 적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설명은 안 적어도 되고요. 요것도 안 적어도 되고 요것까지도 안 적어도 됩니다. 반드시 적어야 될 건 매크로 이름인데 뭐 날짜라든지 기록자의 이름, 특징 같은 어떤 매크로를 설명하는 건지 간략하게 써주시면 차후에 이 부분이 이제 주석 처리가 돼서 설명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1번입니다. 31번은 함수 문제네요. 이렇게 오히려 이런 게 더 쉽죠. 알기만 하면. 파워 2,5는 수학으로 말하면 2의 5승을 말한 겁니다. 거듭제곱 함수 또는 승수 함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꺽쇠 5, 이 연산자가 승수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2의 5승이면은 이제 32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썸은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더하면 14, 요거 더하면 26, 마이너스 8 하면 여기서 빼면은 더 빠르겠죠. 6 남고 6하고 26 더하면은 이제 32가 되겠습니다. 맥스는 최대값이니까 볼 것도 없이 42가 나오겠어요. 그럼 답은 3번이네요. 인티저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티저에 인수를 넣게 되면 인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인티저가 이제 정수거든요. 32.2이다. 그러면 32.2를 정수가 아니니까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표시한다. 그 말은 32, 31, 30 이렇게 쭉 정수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놈을 표시하니까 32가 되죠. 그래서 32가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실 것은 인티저에 음수가 들어갈 때가 이제 필기시험에 많이 나오죠. 마이너스 4.3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왜? 마이너스 4.3보다 작은 정수들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놈이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음수는 클수록 작으니까 이것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인수가 소수일 때는 작은 정수 중에서 최대값을 표시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인수가 정수가 오면 그거하고 똑같은 값을 표시해요. 인티저 42다. 그러면 그냥 42가 나옵니다. 인티저 일반적으로 인티저라는 함수를 다른 함수하고 좀 깊게 원리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32번입니다. 32번도 똑같이 수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조금 복잡한 함수들이 많은데요. 일단 뒤에서부터 먼저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RT라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수학에서 루트, 시퀀셜 루트의 이니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B1이 7이니까 루트 7 하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참, 또 수학으로 또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렁크는요, 버림함수예요. 트렁크. 그래서 트렁크가 반바지인데요. 긴 바지를 사서 싹둑 잘라서 버리면 반바지가 되더라. 그래서 절사 또는 버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숫자만 써주게 되면 두 번째 인수가 생략돼서 정수까지 표시하고 이르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을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4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인수가 생략되면 0이거든요. 그 0의 위치가 이르자리까지 표시를 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트렁크 루트 7인데 루트 7이라는 걸 알고도 문제를 못 풀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 7이라는 것은 루트 4보다 크고 루트 9보다 작죠. 루트 4는 2고 루트 9는 3입니다. 3의 제곱이고 2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루트 7이라는 건 2점 세모, 네모, 동그라미, 마름모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소수부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니까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냥 바로 2가 나올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인덱스라는 것은 A1부터 C4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이렇게요. 여기에서 표시범위라고 하고요. 이게 행번호, 이게 열번호예요. 그래서 몇 행? 1행, 2행, 3행, 4행. 요거하고 다릅니다. 이 범위에서 적용이 되는 행번호예요. 상대적인 행번호. 여기 말하는 행번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1행, 2행, 4행에서 4행 2열이죠. 1열, 2열, 3열에서 얘하고 교차하는 값을 표시를 해주니까 4행 2열이면 3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뭐 둘 중에 답이 하나가 되겠네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이게 조건 범위 또는 찾을 범위라고 하고요. 이제 B1부터 B4까지 해서 3을 초과하는 셀의 개수를 세라.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3을 초과하는 것을 셌더니 하나, 둘, 셋. 여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도 3이 나오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셀 주소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연산자에만 큰 따옴표를 하고 앰퍼샌드로 분리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큰 따옴표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큰 따옴표 안에 셀 주소가 들어가면 값을 못 남겨주고 B3이라는 값을 직접 넘겨주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된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B3 셀에 있는 셀 값과 같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 말이에요. 그럼 B3 셀이면은 5죠. 그러니까 5와 같지 않은 거니까 하나, 7, 6, 5는 아니고요. 3 이렇게 해서 여기도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셀 주소를 쓸 때만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앰퍼샌드라는 문자 결합 연산자로 분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답이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좀 고약한 문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33번입니다. 자, 33번은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될 문제 같아요. 예, V룩업과 H룩업의 선택함수죠. 참조 선택함수인데, 자, V와 H라는 함수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현재 C9셀에 수식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1500이 나오도록 결과를 뭘 입력을 해야 되냐.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참고로 해서 수식을 집어넣는 요 장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식을 입력하는 곳을 우리가 보통 원 테이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작업하는 테이블이죠. 그 다음에 참고하는 테이블을 이제 참조 테이블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 테이블에도 있고 참조 테이블에도 있는 값이 바코드예요. 바코드를 기준으로 351을 참조 테이블에서 찾아가지고 단가를 표시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값은 V를 써야 되냐 H를 써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V를 써야지 H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V룩업은 참조 테이블이 첫 행의 제목이 있고 세로로 길게 나열됐을 때만 V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H룩업은 어떻게 되냐? 참조 테이블에 첫열의 제목이 있고요. 데이터가 가로로 길게 나열이 돼야 이것을 H룩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H가 호라이젠틀 수평이고요. 버티컬 수직입니다. 나열 방향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H 쓴 것은 일단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 3번이 남았죠. 그러면 이제 V룩업의 첫 번째 인수는 뭐냐? 찾을 값입니다. 그래서 원 테이블에도 있고 참조 테이블에도 같이 있는데 원 테이블에 있는 값을 찾아라. 이게서 찾을 값 어디서 찾아요? 참조 테이블에서. 그래서 18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만 보더라도 답이 1번이네요.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찾고 표시할 범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열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요. 이것만 잡으면 안 되죠. 단가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잡아야 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인수가 찾고 플러스 표시부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열을 잡아야겠죠. 첫열에서 찾으니까. 그 다음에 3은 뭐냐? 세 번째 인수는 표시할 열번호예요. 그래서 바코드가 1이 되고 상품명이 2가 되고 단가가 3이 되는 거죠. 만약에 상품명을 표시해라 그러시면 여기다 2를 써야겠죠. 여기서는 답을 못 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을 썼냐 2를 썼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바코드가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1, 즉 true 대신에 2를 쓰고 0 대신에 false를 쓰는데요. 아무거나 써도 전부 다 정답 처리가 됩니다. 2를 써도 되고 그래서 1일 때는 true일 때는 반드시 오름차순이어야 되거든요. 유사일치라고 하죠. 여하튼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 true에 대한 사용법하고 false에 대한 사용법은 true는 유사일치, false는 정확한 일치다. 근데 오름차순이 되어 있으면 유사일치를 정확한 일치에 써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일단 1번이고요. 2번은 인수의 배치가 틀려서 3번이요. 그 다음에 H는 아니니까 틀렸죠. 그래서 이제 1번이 남는 거죠. 어차피 필기는 해석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현하는 방법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해석을 정확하게 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34번도 값 채우기 핸들인데요. 값 채우기 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값을 잡아서 채우기 핸들 할 때는 꼭 아셔야 될 게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준 것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3.8에서 12.8을 빼주시면은 1이 되니까 계속 1씩 증가하니까 14.8, 15.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3는 14.8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3를 끄게 되면은 이제 옳지 않은 거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죠? 한 셀만 끌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를 한 셀만 끌게 되면 그냥 복사가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근데 컨트롤 누르고 끌기를 하게 되면 플러스 1씩 증가한다. 이것을 좀 아세요. 그래서 컨트롤 눌렀다는 말이 없으니까 여기는 13.8이 나오고요. 숫자일 때만 컨트롤 누르고 끌면은 14.8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소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씩 증가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를 같이 잡고 하면 C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A하고 B는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증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AB 복사만 계속 돼요. 월, 화, 수, 목 이런 거나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이런 것들은 사용자 지정 목록에 대입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값이 증가하지만 얘는 단계값이 증가하지 않고 복사가 된다는 거. 그래서 C가 안 나오고 A가 나오는 거예요.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 문자일 때는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등록이 안 될 때도 복사가 됩니다. 숫자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기 B가 나와요. 복사가 이제 AB 교대로 되냐, 여기는 B만 되냐, 하나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8 하고요. 13.8을 하고 같이 잡고 끌면은 2씩 증가하죠. 복사하겠습니다. 13.8만 끌면은 뭐예요? 그냥 복사가 되고요. 컨트롤 누르고 끌면은 1씩 증가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A, B 계속 복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B만 끌면은 당연히 복사가 되죠. 그 이유는 오피스 단추의 엑셀 옵션에 가서 기본 설정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 가시면요.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시겠어요? 문자가. 그래서 답은 이제 10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35번입니다. 35번은 표시 형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죠. 옛날에 나오고 이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표시 형식에서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날짜의 YMDA라든지 숫자의 샵이나 0이나 물음표, 그 다음에 문자를 결합하는 골뱅이, 그런 것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표시 형식은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시 형식을 한번 보여주고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홈 탭에 가셔가지고 표시 형식이 있고요.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일반 숫자 통화 회계, 날짜, 시간, 백분율, 분수지수, 텍스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 단추를 누르시면은 기타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편번호 같이 123-456 또는 요즘은 5자리로 변해가지고 또는 주민등록번호 같이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 사이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숫자는 숫자의 천단위 구분과 음수를 표기하는 방법, 통화는 통화 표시하는 거, 회계는 회계 형태로 원래 그 통화하고 회계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했던 서식들을 처음 입력한 상태로 도돌리는 것을 일반, 그러니까 아무런 서식을 지정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뭐 크게 이렇게 했으면 제가 여기다가 회계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회계가 이렇게요. 또 0을 회계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0인데 이제 보여지는 것만. 그리고 통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원화가 붙어 있고요. 또 0을 쓰게 되면 이제 0을 보여주는 것이 좀 다르죠. 그리고 1, 2, 3, 4, 5, 6이라고 쓰고 홈 탭에 가서 기타에 가서 우편 번호를 적용하면 이게 중간에 마이너스를 없는데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반은 특정 서식을 지정하는데 자료형에 지정하는데 사용된가 아니라 지정된 특정 서식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제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잡고 일반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처음 입력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숫자 서식은 일반적인 숫자를 나타낼 때 천단위 쉼표나 음수 표시 방식이 있고요. 회계는 통화 기호와 이제 소수점을 맞춰 열을 정렬하는 데 사용한다.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기호는 우편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 같이 마이너스라는 글자나 가로라는 글자들이 꼽사리 껴서 실제 들어가서 값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인쇄할 때 모습만 바꿔주는 게 표시 형식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일반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백분율로 적용했는데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 싶다. 그때 일반을 누르시면 이제 소수가 입력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37번 문제입니다. 자, 37번 문제는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 피벗 테이블에서 핵심이 이제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핵 레이블에는 이름이 왔고요. 열 레이블에는 꽈가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도처럼 떨어져 있는 보고서 필터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값을 평균을 토익 점수를 구한 것 같습니다. 함수는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여기에 행의 총합계가 이렇게 딱 나왔고요. 원래 그림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총합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총합계가 나왔을 때 말입니다. 좀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행의 총합계 맞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요거 행의 총합계가 아닙니다. 얘가 열의 총합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거를 더하거나 요것에 대한 평균이 이 아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세로로 길죠. 그럼 열의 총합계라고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요거 열의 총합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틀렸어요. 여기도. 그럼 뭐냐? 요게 행의 총합계예요. 왜 그런 거냐? 여기에 대한 행에 대한 합이 나오거든요. 880, 790.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열 총합계 표시가 해제된 게 아니라 여기 세로로 길지만 이게 행의 총합계거든요. 그래서 행의 총합계가 현재
체크 표시가 해제가 돼서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이 아니라 행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은 이것도 행 레이블이잖아요. 근데 질문하신 분들이 이런 걸 질문합니다. 아니 왜 세로로 긴데 행 레이블이에요? 그죠? 이 행 레이블이라는 레이블이 붙으면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행의 제목이다. 그런 의미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첫열의 제목이다. 그런 의미고요. 열 레이블은 첫 행의 제목이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열 방향하고 다른 거죠. 총합계는 토익에 대한 평균이 표시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그리고 값, 여기 값이죠. 필드가 표시되어 있다. 하나씩은. 행 레이블의 필터를 이용하여 성이 김씨인 사람들을 대한 자료만 추출할 수도 있다. 여기 필터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긴 별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무튼 자동 필터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여기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이제 행의 총합계가 표시가 안 된 거지 열이 아니구나. 세로에 대한 합, 가로에 대한 합.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38번입니다. 38번은 차트에서 계열의 순서를 변경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뭐 절대 실습이 필요한 거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일단 한번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입력을 해놨고요. 묶은 세로막대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계열 순서라는 게 뭐냐면 왼쪽에 국어가 나오고 오른쪽에 영어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 국어와 영어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디자인에 가셔서 데이터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화살표를 보세요. 이 화살표가 계열의 순서를 변경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영어하고 국어가 서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아니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 선택으로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나오죠. 뭐 말이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선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39번입니다. 39번은 모니터 표시 장치의 표시 부분이죠. 창 나누기나 틀 고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창 나누기하고 틀 고정에 대한 특징들을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먼저 실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 나누기라는 것은 뭐냐? 세로로 길거나 가로로 긴 문서를 입력할 때 제목 부분, 첫 행이나 첫열의 제목 부분이 사라져서 특정 셀 포인터를 찍고 보기에 가서 창 나누기를 하게 되면 셀 포인터의 왼쪽과 위쪽을 기준으로 내도막으로 분할이 되는 거죠. 이동도 가능하고요. 더블 클릭하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다 놓고 창 나누기를 하게 되면 내도막이 아니라 이제 두도막으로 나눠지겠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창 나누기다. 그리고 창 나누기를 하시면은 인쇄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당연하죠. 미리 보기를 하셔도 결코 창 나누기하고는 인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을 놓더라도 데이터를 바꾸더라도 나중에 창 나누기를 해제하게 되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 축소를 하더라도요. 같이 확대가 되고 같이 축소가 되는 거지 따로 축소 확대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화면에 표시되는 창 나누기 형태는 인쇄 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냥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는 거고요. 셀 포인터의 위치에 따라 왼쪽과 위쪽입니다. 수직, 수평, 이렇게 두도막, 여기는 네도막이다. 최대 4개까지요. 창 나누기를 수행해서 나눈 각각의 구역의 확대 축소 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없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나누기를 취소하려면 더블 클릭을 아무 곳이나 선택하고 이동도 가능하죠. 그런 것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40번입니다. 페이지 설정. 자, 페이지 설정은 인쇄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창 나누기나 틀구정보다 더 많이 나오죠. 공부할 것도 많고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없는 거, 셀 오류 표시 이런 거 있고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다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시작 페이지 설정할 수도 있고요.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페이지 설정 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쇄 대화 상자에서 하는 겁니다. 인쇄 대화 상자. 페이지 설정하고 인쇄 대화 상자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 대화 상자라는 것은 오피스 단추를 누르고 인쇄 요걸 누르게 되면 이제 인쇄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여기서 프린터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틀구정이나 또는 창 나누기는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을 요 단추를 누르게 되면 시작 페이지가 번호가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1페이지부터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를 제가 10페이지다 그러면 10부터 페이지 번호가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머리글 바닥글에 가서 머리글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자,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10페이지가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페이지 설정에 가서 여백에 가면은 문서가 이렇게 좌상기로 쏠려 있을 때 한가운데로 배치를 하는 기능이 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가운데로 가죠. 만약에 이걸 해제를 했다 그러면 원래 위치로 좌상기로 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오류 같은 것을 좀 제어하겠다 그러면은 인쇄할 때요. 시트에 가시면 여기 셀 오류가 표시된 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2개로 하시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개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시문, 보기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셀 오류 표시 옵션을 이용해서 오류 값이 인쇄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요. 공백이겠죠. 인쇄한 내용이 페이지 가로 세로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하는 거고 여백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에 가면 시작 페이지 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고 여기 답이 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답은 4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